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라스베가스는 흔히 도박과 유흥으로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이곳엔 이런 돈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음악과 문화 행사들이 열립니다. 2013년에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프로듀서이자 DJ이죠. 데드마우스가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의 클럽에서 음악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청곡 제안이 들어오고요. 거기에는 데드마우스의 음악 색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겠지만 그렇게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신청곡에는 20만 달러를 주겠다는 엄청난 액수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악을 틀어주면 20만 달러를 그냥 주겠다는 거죠. 데드마우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틀었습니다. 평소 음악 취향이 아주 깐깐하기로 유명한 데드마우스인데 이 노래를 트는 장면은 유튜브로 인터넷상의 기록으로 남았고요. 수도 없이 공유되면서 커다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신청곡을 했던 사람은 라스베가스에서 블랙잭으로 아주 유명한 전문 갬블러라고 합니다. 하룻밤에만 무려 600만 달러를 번다고 하니까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인데요.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아티스트는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놀리는 재치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물론 데드마우스가 돈을 받고 신청곡을 그대로 틀어줬다고 해서 속물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자신의 콘서트 티켓이 너무 비싸다면서 공연 기획사를 오히려 비난한 사람이니까요. 아마도 80년대 자기가 들었던 음악의 추억을 갖고 있는 갬블러인 것 같은데 그가 신청했던 곡 20만 불짜리 신청곡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듣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예, 저희 생생경제가 어제 자유무역협정 FTA 10년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침 이 생방송 몇 시간 전에 한 캐나다 FTA가 타결이 돼서 그 내용도 잠깐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한국과 캐나다 FTA의 경제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요. 또 FTA보다 더 높은 시장 개방이 따르게 되는 TPP,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련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의 임정빈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캐나다 FTA 평가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적으로는 FTA 체결로 이 양국 간의 교역
협력과 투자가 활성화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은 캐나다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고요. 그다음에 뭐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캐나다의 상품이나 혹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물론 캐나다는 이 아시아 국가와의 최초의 FTA입니다. 우리나라와의 FTA가요. 그래서 캐나다 측에서도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FTA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FTA라는 것이 이미 무역이 FTA 이전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 그룹이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던 자동차나 전자, 섬유 같은 이 제조업 분야는 좀 이익을 보겠고요. 그렇지만 또 이미 또 캐나다로부터 저희가 수입을 많이 하던 농축산업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FTA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이 된다면 농수산업에서는 뭐 캐나다산 농축산물이 많이 수입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뒤에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한 캐나다 FTA가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한 9년 정도 끌었는데 중간에 또 4년 동안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예, 그 맞습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예, 무엇보다도 저희가 2003년부터 캐나다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제적인 룰에 따라서 이 동식물 검역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식물 검역 조치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에 우리가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저희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령 미만에 대한 쇠고기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줬거든요. 그랬었죠. 그렇지만 저희는 캐나다는 아직도 광우병 우려가 있다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이 자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하여튼 협상을 중단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국산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줘야만 협상을 하겠다고 한 측면이 있고요. 또 저희 측 입장에서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것이 좀 너무 무리하다고 봐서 하여튼 협상이 중단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에 다시 추진이 된 건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2009년도 4월에 WTO에 저희 나라를 제소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 나라가 2012년부터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을 재개를 했고, 또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쇠고기와 관련된 문제도 해결이 됐고, 또 여지까지 저희 나라가 추진한 이 FTA 중에 이게 9년을 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5년에 시작을 해서 요번에 타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의 FTA라는 어떤 양국 간의 부담도 있고, 또 사실은 몇 개의 현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존에 이제 협상이 타결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요번 달이죠. 캐나다 총리가 이 방안을 계기로 해서 협상이 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게 TPP를 앞두고 있어서 호주하고는 이미 맺었으니까 캐나다하고의 관계도 좀 좋게 하려고 급하게 진행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저희 나라가 2013년, 그러니까 작년도 11월에 정부가 TPP를 공식적으로 가입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했다고 말하지는 않고 가입을 하겠다고, 가입을 추진하겠다. 예.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우연히도 또 2013년 작년도 11월에 제14차 협상을 계기로 다시 캐나다와의 FTA가 재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뭐 제가 정부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고요. 네. 또한 현재 TPP 참여국이 물론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12개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나라 중에서 미국이나 아세안이나 칠레는 이미 우리나라랑 FTA를 했고요. 지금 현재 호주하고 지금 요번에 타결된 캐나다까지 하면 이제 두 나라는 이미 실질적인 타결을 한 거고, 또 정부가 뉴질랜드와는 조만간 타결하겠다고 지금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본하고 멕시코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TPP라는 것이 기존 참여국과의 사전 협의나 양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가 좀 더 빨리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산 쇠고기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쪽에 이제 개방이 되는데 축산농가 걱정이 상당히 돼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 이게 가늠이 가능할까요? 예, 수량적으로 혹은 계량적으로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캐나다는 축산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업에 영향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우선은 이 단기적으로는 이미 미국하고 FTA가 우리가 체결이 됐고요. 또 호주가 이번에 실질적인 타결이 되는데 우리 한국의 쇠고기 수입 시장에 호주하고 미국이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고요. 그 다음이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이 3개국이 이제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일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3개국이 또 수입 단가도 낮추고 또 하여튼 자국산 쇠고기를 우리 한국에 많이 수출하기 위한 어떤 판촉이나 유통 활동을 활발히 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쇠고기 수입이 우선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한우 산업에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접적으로는 사실 돼지고기 산업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선 돼지고기도 지금 관세 철폐 대상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수입산 쇠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실은 이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류라는 게 쇠고기를 따로 먹고 돼지고기를 따로 먹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대체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양돈이나 양계에도 이런 이게 연관적으로 이게 피해를 주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축산물과 관련된 수입이 많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를 하게 되면 사실 다른 품목, 곡류나 과일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적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소비 대체로 인한 영향도 우리 농업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식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광우병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광우병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제적으로도 이 가축 질병이 어떤 수출국에서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 국제 규범에 의해서도 합법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아마도 이 캐나다나 혹은 호주나 미국과 같은 이 축산물 수출국들에서 또 FTA 체결국에서 이 광우병이나 어떤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도 즉각적으로 수입 금지를 취하기 때문에 하여튼 외국 산으로부터의 어떤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엄밀히 저희가 계측하고 판정할 수 있는 어떤 동식물 검역 체제와 관련된 어떤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갖춰졌는가가 좀 의심스럽기도 해서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FTA 10년 동안 정말 과속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항상 이제 자동차 수출은 웃고 농업 분야는 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업 분야 타격을 받지만 자동차 수출이 있으니까 좀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었는데 이게 우리 경제 전체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논리인가요? 예,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FTA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산업 부분 간의 양극화나 또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형 어떤 통상 정책 모델은 아니라고 좀 보는데요. 우선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FTA라는 것이 어떤 자국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수혜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자, 섬유, 철강 이런 분야가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분야인 이 농축수산업 분야는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갖는 게 바로 FT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이 우리보다는 농업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단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수혜 산업이 집중되거나 혹은 이제 금액적, 화폐적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이익이 좀 더 있을 것 같다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은 이 대부분의 선진국을 보면 이 농업과 제조업, 그러니까
산업 부분 간의 어떤 균형적인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또 이 농업이라는 것은 이 기초 먹거리로서 어떤 식량 안보적 측면, 또 사회 안정적 측면, 또 이 인구가 이렇게 분산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굉장히 농업 농촌이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에서 이 농업과 농촌을 좀 보호하고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향후에는 좀 더 종합적 시각과 또 중장기적인 어떤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이 FTA를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한 신문에서 한칠레 이제 FTA 10년이 되니까 기획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포도 농가는 소득이 올랐고 모두의 예측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다른 이제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 포도밭 다 갈아엎었다. 그래서 이제 단위 면적당 소득이 올라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뭐가 맞나요? 그거는요. 예. 우선은 우선 정부가 말하는 홍보는 이제 명목상 수치로는 맞습니다. 사실은 포도 가격도 올랐고 네. 또 재배 면적도 실질적으로 이 시설 포도는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FTA로 영향이 없던 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소득이 증가하면서 과일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한칠레 FTA 이후로 포도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량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사실은 그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전에, 그러니까 FTA 하기 전에 항상 정부 연구소를 중심으로 FTA 영향 평가를 합니다. 그때는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 조건을 가지고 영향 분석을 하게 돼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2004년에 한칠레 FTA가 타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경제 성장도 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포도를 한 송이씩 소비자들이 소비하던 거를 이제 아시다시피 요새는 한 박스씩 네.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국내 소비가 수요 곡선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과 또 그거에 반응해서 우리 포도 농가들이 재배 면적을 더 늘린 것이지 네. 실제로 수입량이 만약에 한칠레 FTA나 이런 FTA로 인해서 포도 수입량이 더 증가했는데 만약에 FTA를 안 해서 그런 물량들이 수입이 안 됐다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은 더 높아졌겠죠. 물론 그럴 텐데요. 그런 것조차도 안 내주고 FTA를 할 수는 없다. 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포도는 좀 약간 우리 국민들이 이게 네. 일반적으로 이 농산물이라는 게 이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농산물이 있고요. 감소하는 농산물이. 대표적인 네. 게 이제 쌀 같은 경우나 이런 곡류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오히려 소비가 줄죠. 네. 그렇지만 이제 과일이나 이런 축산물은 사실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 농업 분야를 다 안 내주고 이 FTA를 하고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 FTA라는 게 양국이 협상을 하고 협상을 타결하는 거는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자국에겐 다 이익이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비농산물 분야에서 이익을 본다면 당연히 상대국은 우리 농업 분야에서 자국의 통상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네. 게 기본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의 임정빈 교수였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세무상담이 있는데요. 상담이나 의견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국내 사립대 등록금 얼마나 비쌀까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165개 사립대의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연간 평균 748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등록금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로 871만 원이었는데요. 작년만 본다면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보다 300만 원 넘게 비쌌다고 합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학생들이 낸 대학 등록금을 쌓아둔 2월금을 조금만 써도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며 대학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에서 우리나라가 189개국 중에서 9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의회 연맹이 의회가 있는 189개국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의원 100명 중에 22명은 여성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6명으로 중간 정도인 91위를 차지한 겁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아랍권보다도 순위가 낮았네요. 금융당국이 카드포인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선안 중에는 카드사별로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통합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갈 전망인데요. 1포인트를 1원으로 통일하고 카드사별로 다른 포인트 소멸시효를 5년으로 맞추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매년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는 1,000억 원 이상. 카드사들은 포인트 통합제가 시행되면 마케팅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라고요.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뉴스였어요.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후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네,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서 제대로 알아보는 그건 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듣고 계시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로 잡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통화정책은 달라질까 계속될까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네. 세계 경제에 또다시 디플레이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기사도 가끔씩 나와요. 네네. 근데 사실 굉장히 돈 많이 풀었거든요. 이 디플레 막아보려고요. 예. 근데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물가가 왜 안 오를까요? 예,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엄청난 돈을 풀었었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는데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경제도 회복되고 유럽 경제도 좀 회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선진국 경제가 잠재 성장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어요. 예. 예. 잠재 성장이라는 것은 노동, 자본,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로 정의가 되는데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실제 성장이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잠재 성장 능력보다 3%에서 크게 7% 이하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다른 식으로 쉽게 말해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정말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지금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도 좀 마찬가지죠. 그렇죠. 일본도 그렇게 풀었으면 조금 더 올라갈 법도 한데 네. 그 정도에 멈추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중국 우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중국도 지금
디플레이션, 디공포가 가끔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요. 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니까 중국이 내수를 부양했었어요. 근데 내수 부양의 가장 쉬운 수단이 투자였거든요. 예. 중국이 공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도 중국 경제는 10%나 성장했었어요. 그렇죠. 네, 문제는 이때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인 공급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철강 산업도 지금 가동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다른 산업도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중국 지금 가인 투자로 기업도 부실해지고 기업이 부실해지면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도 결국 부실해지거든요. 네.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회사채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예, 또 그런 게 또 있을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우리나라도 디플레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문제는 대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를 한번 겪었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거든요. 이 두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96년에 수출이 GDP에서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인데 그거밖에 최근에, 안 됐었나요? 예, 최근에 네. 57%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더구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6년에 중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9%였는데 작년에는 2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동안 중국 때문에 우리가 성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 때문에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도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오늘 또 주가가 거의 네, 주가 지수가 31포인트 예. 정도 떨어졌거든요. 시장에서는 우려가 좀 중국에서 좀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네, 주가에도 결국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교수님, 예. 주변에서 자꾸 디플레이션 공포 얘기를 하면, 좀 호들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예. 그 정도의 저력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경제도 계속 지금 디플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지금 교수님 의견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몇 %냐, 이거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국회 예산처 같은 데는 한 3.5%로 추정하는데 저는 3%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회 예산처가 좀 높게 전망했습니다. 실제 성장률은 지난 정부 때 2.9%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행이 잠재 성장 능력을 구체적으로 지금 몇 %로 하는지 공식적인 견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번가 하는 총재가 새로 가시면서 네. 잠재 성장 능력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잠재 성장 능력을 측정하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3%로 떨어졌다면은 네. 좀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물가 목표를 2.5 내지 3.5%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는데 너무 높거든요. 네. 그런데요. 네, 이것도 다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인식이 저는 인플레를 잡는 곳이라는 생각을 상당히 좀 많이 해왔어요. 예. 그건 이제 경기가 좋을 때였던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목표하는 소비자 물가가 2.5 내지 3.5%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1.3%였고요. 그렇죠. 예. 올해도 2월 들어가지고 1.1%거든요. 물가 목표 지금 훨씬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 같은 데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쓰는데 물가가 목표치를 초과했을 때도 사유세를 써내야 되고요. 네. 또 어떤 나라는 그 목표치 밑에 있을 때도 사유세를 써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물가 목표 위에 있을 때만 사유세를 써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는 신경 안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제도 디플레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거 물가 목표를 하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이 물가가 목표가 맞다면은 좀 통화 정책을 가감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만 생각하지 말고 디플레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 통화 정책이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또 새로 하는 총재가 오시니까 시장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시장과 소통을 잘했던 중앙은행 총재 그러면은 버냉키 정도 떠오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시장과의 소통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증권시장에 한 25년 근무하면서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시장은 정말 똑똑하더라. 네. 물론 한국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 하는 총재도 똑똑하지만은 저는 시장이 그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거 시장이 똑똑합니다. 이게 네. 최근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사실 내년 경제 상당히 이거 좋게 회복된다고 보는데 또 내년 경제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미리서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시장을 직관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저는 시장과 소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명확한 사인을 주고 그대로 움직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깜빡이를 왼쪽으로 켰는데 오른쪽으로 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지난 몇 번의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 시장이 너무 놀랐었죠, 그때.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교수님 주장하시는 것은 하느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싸우지 말고 디플레이션 파이터도 돼야 된다라는 말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중국 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내수로 성장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계 부채 1,000조 넘고 기업들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별로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수출도 부족하고 내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잠재 성장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디플레 압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책 당국자들이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인플레이션 시대인가 디플레이션인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 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좀 파악하고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이런 소망입니다. 그렇다면은 청문회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좀 눈여겨봐야지 될 것 같고. 새로 이제 시작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주시해서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19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그때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총재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부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좀 어느 정도 경기 부양적인 그런 얘기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한다면 나와야 될 테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의 세무상담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답변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밖에 비 오나요? 오락가락하네요. 네. 좀 많이 좀 내려야 될 텐데 갑니다 그러던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생각했나 봐요. 가기 불편하니까. 그렇죠. 갈 때만 좀 안 왔으면 그치고. 좋겠다. 네. 좀 대의적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세금 신고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렇게 전업으로 아주 규모가 있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세금 문제도 다 고려를 하실 텐데 우리가 오픈마켓이라 그러죠. 11번가 옵션 이런데 잠깐 들어가서 팔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이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보다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세금 문제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지 뭐 그것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쇼핑몰 사업도 오픈마켓이든 뭐 직접 그 창업을 하시든 일단은 사업이잖아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겠죠. 사업자 등록. 네. 예. 근데 이 쇼핑몰에서 그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시든지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각 시군구청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신고를 하시면 신고증을 줍니다. 네. 보통 뭐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발급이 어렵지 않게 발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발급이 되시면 신고증을 가지시고 세무서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네. 굳이 시군구 안 가셔도 우리 정부 민원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minwonco.kr이죠. 거기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런 신고를 다 할 수 있는 통신 거죠? 판매업 신고. 네. 예. 이렇게 하시면 그 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제가 앞으로 이 통신 판매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뭐 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가시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용지가 있고 거기에 사업장을 만약에 구비를 하신다면 네. 사업장을 빌리시게 되겠죠. 예. 그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있으셔야 되고요. 사업장을 굳이 개설 안 하실 경우 집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럴 경우 주소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자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사실 경우 그 임대차 계약서 같이 가지시고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무서는 직접 가야 되죠? 네, 직접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업자가 되면은 세금을 언제 내야지 되나요? 일단 사업자가 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고요. 예. 또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분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냐에 따라서 과세 유형이 달라지는데 연간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가세자. 네. 4,800만 원의 이상이 되면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 등록을 하실 때 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예상이 있으셔야겠죠. 크지 않다면 일단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하시고요. 예.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네. 올해 2014년에 발생한 모든 매출은 다음에 2015년 1월 25일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나는 규모가 좀 있어 일반 과세자야라고 하신다면은 1년에 2번 하십니다. 전반기 6월까지는 7월 25일까지. 네.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매출을 올릴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간이과세자로 일단 등록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이 벌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년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커지면 그 다음에 7월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네. 자동으로.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가늠이 어려우시다면 뭐 매출하는 품목이나 이런 걸 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게 조금은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사 사무소에서도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이게 신고가 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궁금한데 아까도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부업으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 있고 이 소득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부가가치 사업자 등록과 거기에 따른 매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내가 쇼핑몰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돈을 벌었다. 그건 내 소득입니다. 소득은 올해 벌은 모든 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다른 소득이 없고 이 쇼핑몰만 하신다 그러면 5월 31일까지 내가 쇼핑몰을 해서 얼마를 벌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부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월급 받은 데 대해서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정산 끝나고 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세 의무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쇼핑몰 사업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했다. 이거 두 개 합해야죠.
그러면 합해서 5월 달에 이미 정산한 근로소득하고 이 쇼핑몰에서 발생한 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연말 정산할 때 이미 세금 정리가 다 됐죠. 이거는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만 신고 납부를 하시는데 네. 어쨌든 합산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네. 6가지 소득을 한꺼번에 묶어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천만 원 초과하는 이자 배당도 합산하셔야 네. 되고 근로소득 합산하셔야 되고 이런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네. 또 연금소득 네. 어쩌다 강연 같은 거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 6가지를 다 묶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업을 하신다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좀 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간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봤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올리고 있던 소득이 있으면 그것 먼저 정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5월 달에 다시 한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합산해서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밖에 쇼핑몰을 하면서 또 세금과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것은 없을까요? 일단은 저 쇼핑몰 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이 납세금에 대한 게 없으시니까 네. 이걸 내가 간이가세로 할지 일반가세자로 할지도 어려워하시고 일단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 차이는 매출액의 차이도 있지만 일반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을 상대로 한다든지 하는 예. 경우는 일반가세로 매출액이 작아도 일반가세로 B2B라 그러죠. 예. 일반가세로 등록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할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로 하면 세금계산서 못 받는 대신 예. 세율이 낮죠. 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일반 가세자는 10%입니다만은 예. 간이가세자는 1%만 매출세액에 계산이 돼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간이가세자로 등록하시다 보면 매입 세금 계산서 받는데 소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구입해서 매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문제에 등한하다 보니까 매입해 오시는 물건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안 챙기세요. 네. 부가가치세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예. 매입 자료가. 근데 나중에 소득세 계산을 할 때 원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겠죠. 매입 자료가 예. 없으면 원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쇼핑몰 소규모로 사업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세금 문제는 미리 챙겨보시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유리한지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상품을 팔 때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어떤 IT 서비스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예.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매입하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없겠죠. 예. 근데 그럴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일반 사업자로 예. 등록을 하셔야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대체로 기업을 상대로 하니까 예. 그런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10% 별도로 받아서 예. 납부를 하시더라도 일반 가세자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좀 많은 걸 알았는데, 예,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가 어떻게 다른지 일단 네. 알아봤고, 쇼핑몰을 할 때 B2B로 하느냐,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느냐, 네. 일반인 B2C로 하느냐, 그렇죠. 이런 네. 것에 따라서도 다 달리 챙겨야지 된다, 이런 얘기네요. 사실은 이 쇼핑몰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소소하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자세히는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례 중심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아주 잘 들어서 제가 쇼핑몰 한번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부자 되십시오. 대박 나셔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지난달 취업자 수가 아주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임시직, 일용직에서 취업률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취업자 수 증가폭. 이렇게 말하기 좋은 수치보다는 안정적이고 또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야겠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